CH기다 한여름밤의 이야기 5화입니다. 나는 발걸음을 보다 빨리 했다. 골목 사이로 내 발소리가 울려 펴진다. 조용한 밤이었다. 응? 내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다. 난 정말 겁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달렸다. 누가 따라오고 있었다. 한 번 더 멈춰서서 뒤쪽을 쳐다보았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내 발소리에 섞여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나도 준처럼 존재하지 않나. 중년 여자의 조주에 쫓기고 있는 건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한동안 계속 뒤쪽을 쳐다보았다. 터질 듯 두근거리던 심장이 잠시 멈췄다. 나한테 좀 멀리 떨어진 뒤쪽 집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옆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다. 아니, 숨어 있었다. 달빛만으로도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난 그날 확인하고 몸이 굳었다. 숨어있는 사람은 나한테 발견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듯한데 술래엠마는 확실하게 보였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여자야. 그 여자야. 그 여자야. 넋을 잃은 것만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달렸다. 정말 필사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달렸다. 나 자신을 잊고 달렸다. 집까지는 이제 몇 미터. 좋아, 이제 도망칠 수가 있다. 그러다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어딘지 들키잖아. 그 생각이 든 순간 집을 무시하고 집 옆에 있는 잎으로 난 골목길 사이로 달려나갔다. 분명 내 뒤를 쫓아올 중년 여자를 떨궈내기 위해 5분 정도 지그재그 골목길을 마구 달렸다. 그러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나는 천천히 몸을 세워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도 안 보였고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경계하면서 집으로 발을 옮겼다. 집 근처에 도착한 나는 다시 주위를 경계하다가 빠른 동작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을 비운 터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재빨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그러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우선 진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신발을 벗으려 문을 굳히고 현관을 응시했다. 우리 집 현관은 미닫이에 불 트며 유리가 끼워진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었다. 바로 그 불투명 유리 저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현관문 사이에 두고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몸을 딱 고정시켰다. 아니,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뱀의 시선 아래 놓인 개구리라는 게 이런 심경인가. 불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그림자를 그저 올려다 보았다. 중년 여자는 아무 미동도 없이 그저 서 있었다. 이쪽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유리 너머에 있던 여자의 왼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손잡이 부분으로 뻗어가더니 문이 흔들렸다. 내 심장은 다시 없을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는 문이 잠겨있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중년 여자가 현관문에 더욱 바짝 다가오더니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귀를 살짝 대었다.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다. 눈앞에 있는 불투명 유리 너머로 여자의 귀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토할 것만 같았다. 심장의 고동은 이미 절정에 달해 폭발할 것 같았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중년 여자는 2분에서 3분 정도 유리에 귀를 대고 있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조금씩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갔나? 나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년 여자는 정말로 떠난 걸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아직도 집 근처에 있다며 만약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중년 여자가 봤다며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한 다음에 아까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집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난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며 신발을 벗은다. 거실로 이동했다. 전등은 절대 켜지지 않았다. 내 존재를 알릴 수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켜지 않았다. 거실로 간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진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발신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진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야, 진이야? 야, 위험해. 야, 왔어. 그 여자가 왔다고. 들켰다고. 나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진에게 말했다. 뭐? 어떻게 됐다고?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그 여자가 왔어. 야, 빨리 어떻게든 해줘. 나는 진에게 매달렸다. 야, 진정해. 야,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없어. 야, 빨리 도와러 와줘. 그래. 야, 우선 문단속 먼저 확인해봐. 야, 그 집 여자는 어디 있는데? 아, 몰라. 하지만 방금 전까지 집 앞에 있었어. 당황하지 마. 야, 우선 문단속이야. 알겠지? 알았어. 일단 확인해볼게. 빨리 와줘. 나는 전화를 끊은 뒤 문단속을 하러 우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까지 가는 거 전등은 하나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오감에 의지해야만 했다. 우선 화장실 창문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주의하며 닫았다. 다음은 욕실. 욕실 창문을 천천히 닫고 잠궜다. 욕실에 나온 나는 거실 뒤쪽 문을 잠그러 이동했다. 복도 벽을 더듬이며 이동하던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 창문을 쳐다보았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얇은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누군가 창밖에 얼굴을 딱 붙인 채 실내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었다. 집안은 전등을 켜지 않았기에 안의 모습은 안 보일 테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밝은 바깥쪽 모습은 확연히 보였다. 창문 밖에 중년의 여자가 흡사 도마뱀 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다. 나는 육식동물을 찾아낸 초식동물 마냥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온몸이 마구 떨렸다.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는 걸까? 중년 여자는 안쪽을 탐색하는 듯이 싶더니 그 자세로 그대로 창문 중심으로 이동했다. 창문에서는 깨익깨익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중년 여자가 오른손으로 창문을 긁고 있었다. 끔찍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내 공포심은 절정에 치달았다.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중년 여자의 기이한 행동에 공포를 느낀 나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아만 있었다.
그러던 중 중년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더니 어딘가로 달려갔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 그냥 창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창문 너머 도로로 붉은 빛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하! 경찰이다. 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차를 보고 중년 여자가 도망친 거라고. 나는 당분간 제자리에 주저앉아 떨고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너무 가짱스러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진의 전화였다. 야, 괜찮아.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어딘가로 갔어. 야,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야? 아니, 우연히 경찰차가 지나간 덕분에 도망친 거라 생각해. 그래? 야, 다행이다. 야, 안 그래도 너희 집 근처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했어. 하지만 슬슬 위험해. 그 여자한테도 집도 들켰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오늘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너도 말해. 알았지? 진짜 위험하니까. 응. 나도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 나는 집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동안 계속 울다가 그날 밤에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설명하던 중 아버지도 기가하셨다.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설명해줬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이 그 여자가 서있던 창문 근처를 둘러보았다. 창문 유리에는 애리한 뭔가로 긁힌 자국이 잔뜩 나 있었다. 애리한 뭔가라는 말에 나는 퍼뜩 대못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었고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정도 지나 경찰이 왔다. 경찰에겐 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잠시 뒤에 경찰이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다. 해피와 터치에 대한 것, 나무에 못 박힌 사진, 비밀기지에 새겨진 준을 저주하는 글자, 그리고 방과 후에 만난 것까지 중년 여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했다. 방금 전에 있던 일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결정관이 창문에서 짐을 채취했다. 내가 이야기한 것 중 경찰이 가장 자세하게 물었던 건 여자의 사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여자의 용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뒷산의 지도를 내가 그려주고 경찰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당분간 우리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경찰은 돌아갔다. 결국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진과 준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 중년 여자에 대한 것보다 학교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잤다. 부끄러움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중년 여자가 그만큼 무서웠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8시가 넘었다. 지각한다고 당황해 일어났지만 어머니가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이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아버지는 벌써 출근하셨지만 어머니는 하루 쉰다고 하셨다. 아마 준이나 진도 학교를 쉴 거라 생각했지만 굳이 전화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서 중년 여자가 한시라도 빨리 체포되기를 기다렸다. 제발 이 공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길 빌었다. 어머니는 어째서인지 중년 여자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다시 내 방에 박혀있던 중